야당 의원 10명이 후쿠시마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일본 총리 관저 앞에서 열었습니다. 어업인들은 부산역에서 수산물 소비를 호소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민주당의 거짓 공세가 지속되면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시민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 추진을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로 출국했습니다. 강력한 힘과 억제력을 통한 평화가 가장 확실한 평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경북에 폭염특보와 호우특보가 한꺼번에 내려졌습니다. 이번 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서해선 개통으로 5개 노선이 지나가게 된 김포공항역을 돌아봤습니다. 출근 시간대 이용객이 3,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석사학위를 반납하겠다고 했습니다. 조 전 장관 딸이 입시 비리 소송을 포기한 데 이어 아들도 비슷한 선택을 한 이유 짚어봤습니다.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가 새롭게 선보인 SNS 스레드가 출시 5일 만에 가입자 수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업계에서는 트위터 킬러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야당의 거센 반발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는 IAEA 사무총장 면전에서 보고서를 믿을 수 없다고 하더니 오늘은 10명의 의원이 일본 총리 관저와 의회 앞으로 찾아가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 항의 방문인데 이들의 시위를 보던 일본 청년이 과학적 근거가 있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오늘 첫 뉴스는 이광희 기자의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일본 도쿄 총리관저 맞은편에 파란색 옷을 맞춰 입은 민주당 의원 9명과 민주당 출신 윤미향 의원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칩니다. 핵오염수 해양 투기 일본 정부는 즉각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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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일본 중의원회관 앞에선 인도에 앉아 지나가는 행인들을 향해 일본어로 소리칩니다. 오류 한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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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생 수료 한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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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단은 이 과정에서 한 일본 청년에게 항의도 받았습니다. どこがね科学検知に基づいたことですか風評被害憶測ばっかりでしょあれが言うてんの 방문단은 내일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일본 시민단체와 소수 정당을 면담하고 모레는 외신기자 간담회도 열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괴담 선동 정치로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당리 당략 때문에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며 장기적으로 국익을 해치고 있으니 오염수가 우리나라보다 먼저 도달하는 뉴질랜드 정부는 IAEA 보고서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의 방안과 설명에도 IAEA 최종 보고서 발표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이 재개될 수 있다는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 근거가 없는 주장들입니다. 대통령도 수입 재개는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죠. 참다 못한 어민 수백 명이 거리로 나와서 괴담에 생계가 끊길 위기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서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바다에서 잡은 고등어와 오징어 등을 손에 든 어민들이 수산물을 사달라고 외칩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괴담까지 더해지면서 소비가 급격히 줄자 어민 600여 명이 모여 정치권에 정쟁을 멈춰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으로 발생하는 감정적인 피해에 대해서 강력히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 보고서 발표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수입 재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현재 상태에서 섭취해도 괜찮다는 주장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은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보고서에 오염수 처리의 가장 핵심적인 다액종 제거 설비, 알프스 성능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난 2020년 발표한 소위원회 검토 보고서에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국제 원자력 기구에 100만 달러의 뇌물을 줬다는 건 가짜 뉴스로 확인되는데 이를 계속 주장하는 건 국제적으로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국제원자력기구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지난 주말 2박 3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돌아갔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한 검증 결과를 설명하고 한국인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방안이었는데 그야말로 험난한 일정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입국 순간부터 시위대가 길을 막아서고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며 모욕적인 구호를 외치고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그 2박 3일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7일 밤 김포국제공항 1층 귀빈실 앞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한국 땅을 밟자마자 일본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 수십 명이 고함을 지릅니다. 공항 곳곳에서 격렬한 시위가 이어졌고 시위에 참여한 정의당 부대표가 경찰의 얼굴을 때려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그로시 총장 일행은 2시간 동안 공항에 발이 묶였다가 다음날 새벽 1시쯤에서야 화물청사 통로로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다음날 박진 외교부 장관을 면담한 외교부 청사 밖에도 머무는 호텔 앞에서도 반대 시위는 이어졌습니다. 출국날 오전엔 민주당 의원들의 초청으로 국회를 찾았는데 의원들은 면전에서 일본 맞춤형 조사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안전하다고 확신한다면 그물을 바다에 버리지 말고 일본이 국내에서 음용수로 마시든지 would be in line, would be in conformity with the international safety standards. 그 시각에도 시위대는 국회 앞에서 반대 구호를 외쳤고 처음엔 메모를 하며 경청하던 그로시 총장도 나중엔 표정을 찡그리거나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시위대는 그로시 총장이 출국하는 순간까지도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야, 니 저거 다 가지고 와!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예,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결정에 후폭풍도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여권에선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두곤 있지만 야권이 거짓 공세를 멈춰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선 어떤 결정을 내려도 야당의 의혹 제기가 멈추지 않을 거란 이유에서죠. 하지만 민주당은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단체까지 국회로 불러서 의혹 제기를 이어갔습니다. 홍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은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거짓으로 판명난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유사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 매체 더 탐사가 처음 의혹을 제기한 뒤 민주당이 대대적 공세에 나선 패턴을 지적한 겁니다.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사실관계는 확인하지 않고 기승전 김건희로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정치 공세 중단 없이는 재추진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업 백지화를 결정했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정치 공세가 계속돼선 추진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민주당이 즉각적인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가짜뉴스와 괴담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일각에선 주민투표 방안도 거론됐지만 여권 핵심부에선 국책 사업을 투표로 결정짓는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권력형 비리 의혹이라는 주장을 이어가며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단언컨대 이 사안은 대통령 가족의 재산 정치를 위한 노골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입니다. 이 자리에는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도 참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근거도 없는 의혹으로 국정조사가 가능하겠냐고 반박했습니다. 근거도 증거도 없는 의혹으로 국정조사를 운운하는 것은 공당으로서의 임무를 포기하는 것이자.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원안에서 바뀐 게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온 대표적인 인물이 민주당 소속인 정동균 전 양평군수입니다. 그런데 정전 군수 재직 시절 만들어진 원안의 종점 부근에 정전 군수 일가의 땅이 10,000제곱미터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기존 노선을 고집한 이유가 이것 때문 아니냐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그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원안 노선에서 종점으로 예정돼 있던 양서 1터널과 2터널 사이 교각입니다. 이곳에서 직선거리 1.6km 떨어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일대에 민주당 소속인 정동균 전 양평군수 일가의 땅 10,000여 제곱미터 총 11필지가 있습니다. 정씨 집안이야, 그 정씨 집안. 저 산도 그렇고 요 뒤도 요 동네도. 정 전 군수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라며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특혜는 없었다고 했지만 이 근처에 정 전 군수 가족의 땅은 또 있었습니다. 정 전 군수의 아내는 2020년 12월 3억 5천만 원을 들여 양평군 아신리 토지 853제곱미터를 추가로 사들였습니다. 매입 4개월 뒤 도로건설 원안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는데 당시 정 전 군수는 사업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현직 군수였습니다. 군수나 지자체장들이 사실 우리가 뉴스를 접하는 것보다 빨리 정보를 알 수 있잖아요. 협의도 하고 의견 수렴도 하고 지자체들하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미리 알았겠지. 여당은 근거 없는 선동을 하기 전에 셀프 특혜 의혹부터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전직 양평군수의 셀프 특혜 의혹부터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둘러싸고 지난주부터 공방이 이어지고 있지만 논란에 새로운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뭐가 맞는 이야기인지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혼란스러울 듯합니다. 정치부 김아림 기자와 함께 이번 논란의 핵심으로 한 발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이번 양평고속도로 논란의 핵심은 종점을 기존의 양서면에서 그 아래쪽이죠. 강상면으로 바꾼 건데 이걸 누가 요청했냐, 이게 지금 진실공방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원안인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에는 IC가 없고 JC만 있었던 게 문제의 시발점입니다. 예. IC 즉 나들목은요, 차량이 드나들 수 있지만 분기점인 JC는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JC에서는 차가 드나들 수 없고 주변 지역은 오히려 소음과 분진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한 대로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 양평 군민들은 고속도로를 이용하기도 어렵고 피해만 본다는 건데요. 그래서 당초 민주당 전직 군수와 지역위원장, 현직 군수 모두 IC 설치를 요구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강화 IC가 만들어지는 변경안은 양평 주민들이 모두 요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왜 김건희 여사 특혜론이 나왔습니까? 원래는 강화 IC 설치만 요구했는데요.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뀌었고 그 근처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 여사 일가의 땅은 고속도로 종점에서 15분이나 떨어진 곳에 있는 데다 IC도 아닌 민원이 많은 JC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땅값 폭등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예,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분명한데 그렇다면 기존의 원안에서 IC를 만들 수는 없습니까?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강화면에 IC를 설치하면서 종점을 양평 북쪽인 양서면에 그대로 두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입니다. 일단 노선이 니은자로 돌아가면서 심하게 꺾이는데요. 예. 노선이 상수원 보호구역인 남한강을 900m 이상 가로질러야 하고 양서면 전원주택 밀집 지역도 통과해야 합니다. 또 높이 40m 이상의 다리도 설치를 해야 하는데 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양평군 도로과장은요, 양서면에 분기점을 설치하면 교량 추가 설치로 마을 주위로 커다란 콘크리트 교량숲이 생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게 사실이라면 왜 처음에는 그 길로 노선을 정했는지가 더 의문일 수도 있겠군요. 주민들에게는 어느 쪽이 더 이익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까? 원안으로 갈 경우에 하루 교통량이 15,800대, 대한노선은 22,300대로 교통 효과는 대한노선이 더 큽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도 우회하고 있어서 환경 훼손 지역이 적다고 합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종점 인근 인구를 비교하면 대안이 원안보다 2배가량 많은 만큼 주민 혜택도 더 클 걸로 관측을 했는데요. 예. 강원권 교통량을 흡수하는 데도 효과적이어서 장거리 연결성 부분에서도 대안 노선이 낮다고 봤습니다. 예, 뭐 그쪽 가보신 분들, 특히 주말에 가보신 분들은 다 알겠습니다만 길이 무지하게 막히는 곳이긴 하죠. 지금부터는 정말 정치적 셈법 빼고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느 쪽이 더 좋은지 좀 빨리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부터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출국에 앞서 가진 외신 인터뷰에서 강력한 힘과 억제력을 통한 평화가 가장 확실한 평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나토 회의 참석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북핵 억지력 강화임을 분명히 한 건데 자세한 순방 일정은 황선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번 순방에서도 부산 엑스포를 홍보하는 열쇠고리를 가방에 달았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리투아니아에 도착하는 윤 대통령은 내일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를 비롯한 10개국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합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핵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을 중점 논의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AP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 핵을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할 때라며 강력한 힘과 억제력을 통한 평화가 가장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평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경고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인도태평양 파트너국인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정상과의 4개국 회의에선 윤 대통령이 사회를 맡을 예정입니다. 오는 13일엔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4년 만에 폴란드를 방문합니다. 윤 대통령은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재건 문제를 논의하고 방산 협력도 강화할 예정인데 국산 K2 전차를 포함한 30조 원대 수출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윤 대통령이 참석하는 나토 정상회의장 주변은 통상적인 경호를 넘어선 군사작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개최지인 리투아니아는 전략 핵이 배치된 러시아 우방국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특히 이번 회의에선 스웨덴의 나토 가입 여부와 종전 후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어서 국제사회의 눈길이 리투아니아로 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자민 기자입니다.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 공항에 패트리엇 미사일 등 최첨단 무기가 배치됐고 곳곳에서 삼엄한 경비가 펼쳐집니다. 나토 정상회의장은 러시아가 전략 핵을 배치한 벨라루스 국경까지 불과 32km 떨어져 있습니다. Juk atvažiuoja 40 valstybių lyderiai, atvažiuoja Jungtinių Amerikos valstijų prezidentas ir kiti NATO sąjungininkų vadovai, taip kad būtų daugiau negu neatsakinga. 핵심 의제로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가 다뤄질 전망입니다. 회원국들 간 이견이 있는 데다 바이든 미 대통령도 전쟁 중엔 시기상조라고 밝힌 상태여서 I don't think there is unanimity in NATO about whether or not to bring Ukraine into the NATO family now. 종전 뒤 가입이 얼마나 어떻게 보장될지가 관심사입니다. 중립국 스웨덴의 가입도 화두입니다. 회원국 만장일치가 필요한데 스웨덴이 크루드족 무장단체에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며 가입을 반대하고 있는 튀르키예를 설득하는 게 관건입니다. They also talked about Sweden's membership and they agreed that the two have the opportunity to sit down together in Vilnius. 회원국들의 우크라이나전 대처 전략에 이견차가 있는 상황에서 31개 동맹국과 초청국 등 40여 명의 정상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는 동맹 결속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새마을금고의 예금 인출 사태가 정부의 적극 대응으로 일단 진정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젠 감독권을 두고 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새마을금고의 관리 감독 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당국으로 넘기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는 있는데 문제는 행안부나 금융당국 모두 떨떠름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정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마을금고 대출 연체율이 6%를 넘어서면서 위기설이 터지자 먼저 고객 달래기에 나선 부처는 금융당국이 아닌 행정안전부였습니다. 5천만 원까지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니 안심하고 맡겨도 됩니다. 정부가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 같은 상호금융권으로 분류된 신협, 농협 등과 달리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권한이 행안부와 중앙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의 자산 규모는 200조 원대에 점포 수는 지점을 포함해 3,200곳이 넘습니다.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새마을금고의 덩치가 만만치 않지만 담당 행안부 인력은 순환보직 10여 명뿐입니다. 국회에선 새마을금고 경영이 방만했다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권한을 넘기는 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와 금융위원회는 둘 다 난색을 보입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금융당국 잣대로 건전성을 평가하면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새마을금고의 관계형 금융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독원 감독하는 시스템보다는 조금 다르다는 걸 저도 많이 봤는데 지금은 그 논의를 할 시점은 아니다. 새마을금고의 예금 이탈 규모는 지난 7일엔 전날보다 1조 원 줄었고 오늘은 진정세가 더 뚜렷해졌다고 중앙회가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올여름 어느 지역에 비가 내릴지 예측이 어렵다 보니까 도깨비 혹은 홍길동 소나기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서울만 해도 비 예보가 내려졌습니다만 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비 없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경북 일부 지역에는 호우특보와 폭염특보가 한때 동시에 내려지더니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이렇게 변덕심한 날씨가 전국에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럼 왜 이런 날씨가 계속되는 건지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심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경북 문경의 한 하천 산책로입니다. 땡볕이 내리쬐는 날씨에도 한 시민이 우산을 손에 들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맨날 이 우산이라든가 들고 다녀야 그늘에 뛰가도 그렇고 짜증이 많이 나죠. 이제. 오늘 새벽 5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진 문경 등 경북 내륙 지역에는 오늘 오전 11시까지 폭염과 호우특보가 동시에 발효됐습니다. 밤사이 비가 많이 내린 경북 북부 지역은 이렇게 하천 수위가 크게 올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1시간 뒤 비구름이 사라지면서 호우특보는 해제되고 폭염특보만 남았습니다. 이런 변덕 날씨는 북쪽의 찬 공기 때문입니다. 장마 전선이 남하하면서 내륙에 30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지지만 북쪽의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일부 지역에 소나기성 비구름이 형성됩니다. 최근 반복된 폭염과 폭우로 대기 중에 수증기가 크게 늘어난 상황이라 소나기의 양이 호우특보를 내릴 정도로 늘어난 것입니다. 비구름대를 순식간에 발달시키는 대기 불안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커집니다.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합니다. 내일부터는 서쪽에서 형성된 동서로 길게 뻗은 새로운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장마 전선은 남북으로는 짧게 형성되면서 좁은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이달 초 고양시와 부천시에 있는 서해선 세 구간이 개통하면서 김포공항역은 전국 최초로 5개 노선이 겹치는 환승역이 됐습니다. 워낙에도 출퇴근 시간대에 혼잡한 것으로 유명한 곳이어서 개통 후 상황 점검해봤습니다. 시민들이 안전사고를 우려할 정도였습니다. 정수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출근 시간대 김포공항역. 서해선에서 내린 승객들이 서울 도심행 열차로 갈아타기 위해 줄줄이 올라갑니다. 김포 골드라인과 5호선 등에서 내린 승객까지 합류하자 환승 개찰구는 그야말로 인산인해입니다. 역무원들이 승객들을 분산시켜보지만 역부족인 상황. 아래쪽 승강장 대단히 혼잡합니다. 직진하셔서 내려가시면 9호선 열차 원활히 이용 가능하십니다. 지난 1월 서해선 대곡 소사 구간이 개통되면서 김포공항역은 국내 최초로 5개 노선이 지나는 환승역이 됐습니다. 출근 시간대 김포공항역 이용객은 서해선 개통 전보다 3,000명 넘게 늘어 18,000명이 됐습니다.
특히 강남과 여의도를 잇는 9호선의 혼잡도가 더 심해졌습니다. 김포에서 나오는 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너무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들고 여기는 여기대로 또 힘들고 기절 직전이죠. 기절. 출근이 한창인 오전 8시 반. 김포공항역에서 9호선 급행열차를 직접 타봤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답답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멀리 갈 때는 보통 한 급행 3개 정도 보내고 타야죠. 대곡 수사선 개통 이후 9호선의 혼잡도는 최대 11% 올랐습니다. 다음 달 서해선 노선이 연장되면 9호선 부담은 더 커집니다. 이제 큰일 나겠죠. 지금도 타기 힘든데. 국토부와 서울시는 김포공항역의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이달 내에 9호선의 운행 횟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한 술집에 강도가 진입해서 점주를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이 옷을 벗은 채 흉기를 휘두르면서 난동을 부렸는데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아서 1초 만에 실신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황급히 골목길을 달아나던 남성이 모텔로 들어가려는 순간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은 채 쓰러집니다.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아 실신한 겁니다. 바로 근처에 있던 경찰이 쓰러진 남성 손에 있던 흉기를 빼앗고 수갑을 채웁니다. 새벽 시간대 손님 없는 술집에 들어가 가게 주인과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 A씨입니다. 뭐가 필요하냐니까 안경 내놔, 못 내놔, 별 얘기 다 하더라고. A씨는 웃옷을 벗은 채 의자와 집기 등을 부수며 난동을 벌이고 주인과 종업원도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A씨는 술집에서 휴대전화와 함께 가위 2개를 가지고 400여 미터를 달아나다 이곳에서 붙잡혔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마주친 배달원과도 몸싸움을 하다 휴대전화를 빼앗아 내던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로 마약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경찰이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총책의 차량을 압수수색했는데 현금이 무려 11억 원이나 쏟아져 나왔습니다. 너무 많은 돈이 나와서 현장에서 경찰들도 놀랐다고 합니다. 이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총책인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합니다. 수색을 해야 되니까 하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연하게 발뺌했지만 경찰이 A씨의 차 트렁크를 열자마자 5만 원권 지폐 뭉치가 쏟아져 나옵니다. 가방 3개에서 발견된 돈만 11억 원에 달했습니다. 저희도 놀랐죠. 사실 그 정도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압수한 돈은 모두 A씨가 도박 사이트에서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이었습니다. A씨 일당이 운영한 도박 사이트 회원은 6,400여 명이었는데 이들이 7개월 동안 쏟아 부은 판돈만 1,100억 원입니다. 스포츠 중계를 보면서 승부를 마치는 도박이었는데 회원 대부분이 돈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통 몇 천만 원대 도박을 했고 좀 많으면 1억 넘고요. 돈 딴 사람은 없고 모두 다 잃은 걸로 이제 확인하고 있고. 경찰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회원들이 걸었던 판돈을 유흥비로 쓰고 고급 외제차도 구입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도박 사이트 회원 등 43명을 입건하고 총책 A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이 한 대학의 강사가 자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외모를 평가하면서 밥을 먹자는 등의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 논란입니다. 학생들의 문제 제기에는 해당 강사는 F학점으로 응수했는데 강사뿐 아니라 학교 대응에도 뒷말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지 윤서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강원도의 한 사립대 교양과목 강사 A씨가 지난달 기말고사 직후 수강한 여학생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에는 학교 최고 미녀라며 A+ 축하하고 같이 식사하자고 적었습니다. A씨는 또 다른 수강생에겐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알려줄 테니까 수업 끝나고 나누라고 교재에다가 직접 OX 표시해가면서 중요한 부분 시험에 나온다. 학생들은 A씨 처신에 문제가 있다며 학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학교 측은 진상 조사에 나섰는데 A씨가 학생들과 대화로 해결하겠다고 하자 탄원서를 쓴 학생 이름과 전화번호를 A씨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A씨는 탄원한 학생에게 연락해 위협을 가하고 학점도 낮췄다고 학생들은 주장했습니다. 왜 탄원서에 사인을 했냐, 너는 꼴통이다, 재채점 할 거다 이런 식으로 협박 문자를 B0였는데 B-로 내리고 F까지 내려서 A씨는 해당 학생이 연락을 안 받아 겁주려고 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저를 안 받으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F 학점인 게 아니라 그걸 하고 싶어서 엄포를 넣은 거죠. 대학 측은 해당 강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인사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만화방이 유행이었는데 요즘엔 만화 카페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만화 카페에서 만화방을 떠올리면 오산이라고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일탈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이상배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길게 늘어선 책꽂이에 만화책이 한가득 꽂혀 있고 벌집처럼 따닥따닥 만화책을 읽을 수 있는 개인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개별 공간에서 만화책과 식음료를 즐길 수 있게 만든 만화카페입니다. 만화카페는 미성년자도 이용할 수 있는 다중 이용 업소입니다. 저 내일 모레도 넷플릭스 같이 보고 이런 거. 그런데 일부 만화카페가 밀폐된 룸카페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돼 탈선이 잇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여가부는 5월 만화카페에 가림막 설치를 금지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청소년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찾은 만화카페 10곳 중 8곳은 커튼 등으로 개인 공간이 만들어져 있고 청소년을 상대로 영업 중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오긴 해. 방학 때는 반 정도 학생들이 오시는 일부는 불법으로 술도 팔았습니다. 맥주들 많이들 찾나 보네요. 미성년 상대 불법 영업뿐 아니라 소방방제 시설도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개인 밀실은 물론 책장과 책 등 가연성 물질이 가득한데도 분말 소화기가 한 대뿐이고 아예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은 업소도 있습니다. 만화카페는 지난해 6월 다중이용 업소로 편입돼 스프링클러 설치 등 소방안전 관리 감독 대상 업소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기존 업소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영업장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등 규제 제외 대상이 많아 관리 사각지대가 여전합니다. 생겨났다 없어졌다 하기 때문에 기존 법들이 그것을 일일이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종의 법의 사각지대가 되는 것이죠. 만화카페가 청소년 일탈 장소의 안전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서울시는 합동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소비자 탐사대 이상배입니다. 로또 1등 당첨이 한 명이 아니라 수십 명에 달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2등 당첨은 수백 명에 달합니다. 로또 조작설 등의 음모론으로 이어졌는데 서울대 연구소 등이 통계적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쉽게 납득이 안 되시죠? 배상윤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서울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로또 2등이 동시에 103건 나왔습니다. 당시 전국의 로또 2등은 664건이었습니다. 3일 동안은 여기 왔다 갔다 못 올 정도로 막 줄 서서 샀으니까. 지난주에도 로또 2등 당첨이 160건이나 돼 복권 조작설이 다시 불거진 상황. 사실 그럴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정말 조작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 관심 많이 한 것 같아요. 기재부 복권위원회는 당시 로또 조작 논란 직후에 이곳 서울대학교 통계연구소에 공식으로 통계 검증을 의뢰했습니다. 서울대 통계연구소가 로또 1회부터 모든 당첨 번호를 전수 검증한 결과 로또 2등 664건은 통계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해 6월 로또 1등이 역대 최다인 50명이나 나온 것도 정상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로또 구매의 수동 비율이 30%에 달하는 데다 선호 번호가 집중되다 보면 가능한 현상이라는 겁니다. 빈번한 숫자를 조합하는 사람이 10,000명을 넘기 때문에 1등이 최대 10,000건을 넘을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낮은 확률이기 때문에 횟수별로 이렇게 고르게 분포된다는 보장이 있을 수가 없죠. 또 기재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에 문의한 결과 외부 침입이나 조작 흔적이 없어 해킹이나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배성윤입니다. 내일이 초복이죠. 대표 보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삼계탕 값이 계속 오르면서 이제는 금계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밖에서 사 먹어도 집에서 해 먹어도 비싸다는데 왜 이렇게 가격이 올랐는지 윤재민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축산물 코너. 생닭부터 인삼, 대추까지 삼계탕 재료를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치솟은 삼계탕 값에 직접 만들어 먹으려는 겁니다. 나가면은 그냥 삼계탕 쬐끄만 거 그거 한 마리에 어제 저 나가서 먹었더니 보통 15,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서울의 평균 삼계탕 1인분 가격은 16,423원으로 지난해보다 12.7% 올라 4인 가족이 먹으려면 이제 7만 원은 줘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싼 가정 간편식 삼계탕 판매도 늘고 있지만 가격이 부담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저께 나와서 보니까 너무 가격 13,000원 해가지고 써붙여서 너무 세다. 차라리 내가 사다 하는 것도 낫지 않겠나. 삼계탕 가격이 뛴 건 사료값 인상 등 닭고기 생산비 부담에 사육 규모가 줄면서 공급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닭고기 소매 가격은 1kg에 6,439원으로 1년 만에 12.6% 올랐습니다. 정부도 삼계탕용 닭 공급량을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늘렸지만 보양식 대목에 가격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수요가 제일 많을 때 가격이 좀 제일 높은 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제 할인 행사도 하고. 정부는 닭고기 가격 안정을 위해 상반기에 냉동 닭고기 6만 톤에 할당 관세 0%를 적용해 공급한 데 이어 이번 달에는 3만 톤을 추가로 내놓을 계획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부정 입학 의혹을 받아온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연세대학교 석사 학위를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조 전 장관의 딸이 입시 비리 관련 소송을 포기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아들까지 스스로 학위를 반납하겠다는 일종의 선제적 대응에 나선 건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8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에 합격해 석사학위를 마친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모 씨. 조 씨는 변호인을 통해 오랜 고민 끝에 입학 시 제출된 서류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석사학위를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원 입학 전형 당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였던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발급한 인턴 확인서를 제출했는데 검찰 수사 결과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최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1, 2심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고 조 씨 또한 공범으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공소시효가 남아있어 검찰 판단에 따라 언제든 기소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석사학위도 수여자가 자진 반납한 것과 관계없이 취소 여부는 해당 학교가 최종 결정합니다. 이 때문에 공소시효를 50여일 앞두고 입시비리 관련 소송을 취하한 누나 조민 씨처럼 선처를 노리고 아들 조 씨가 선제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검찰 기소유예를 노리거나 기소돼도 법원에 선처를 기대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하지만 조민 씨는 10년 공부의 결과인 학위와 전문 자격증을 검찰과 저울질한 것은 아니다라며 기소를 피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고 조 씨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가 새롭게 선보인 SNS 서비스가 출시 닷새 만에 가입자 수 1억 명을 돌파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트위터를 겨냥해서 만든 건데 트위터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소유하고 있죠. 저커버그와 머스크의 자존심 대결 신경전이 점입 가경입니다. 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All right, hey everyone, big news today. We are launching Threads.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가 트위터를 겨냥해 만든 SNS 스레드입니다. 출시 닷새 만에 가입자 수 1억 명 돌파. 2억 3,780만 명의 트위터 뒤를 바짝 쫓으며 트위터 킬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Similar to Twitter, but I like the fact that it's not Twitter. Like how... 흥행 1등 공신은 역설적이게도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데 불만을 가진 이용자들이 대거 옮겨갔고
It's becoming much more conservative. Twitter users that don't want to be part of that environment and are looking for an alternative. 해고당한 트위터 직원 중 일부는 메타의 스레드 개발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스크는 저커버그가 인스타그램 이용자를 스레드 가입자로 둔갑시켰다며 견제구를 날렸고 저커버그는 11년 만에 트위터에 스파이더맨이 대결하는 게시물을 올리며 응수했습니다. Let's meet in a cage and fight. An early blow has been brought in from Meta to, can we call it the Musk Empire? 특히 머스크가 스레드 출시를 조롱하며 촉발됐던 두 갑부의 격투기 대결 논란이 오히려 앱을 홍보하는 효과를 냈다는 말도 나옵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방탄소년단 등 이 한류 열풍이 가져온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은 익히 체감하셨을 텐데요. 경제 효과가 수치화됐습니다. 지난 5년 사이에 얻은 이익이 37조 원에 달했습니다. 덕분에 우리나라 문화의 영향력도 세계 7위로 올라섰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영국 런던의 한 서점 앞에 수십 명이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데뷔 10주년을 기념해 나온 책을 사기 위해 모인 팬들입니다. 이 책은 출간 첫날부터 세계 최대 온라인 마켓 아마존의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They changed me, they changed my life. So anything, even the little tidbits about their life, how they came through, it's so inspirational. 2021년 넷플릭스에 방영된 오징어 게임은 94개국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류는 이미 국경을 넘어선 파급력을 보여줘 우리나라의 세계 문화 영향력 순위도 2017년 31위에서 지난해 7위로 크게 올랐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한류로 인해 생긴 일자리는 16만 명, 경제적 효과도 3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류와 관련된 문화 콘텐츠, 화장품, 가공식품 수출도 연평균 13.7% 늘었는데 전체 수출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이 소비 제품까지 같이 좀 확산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좋은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냐. 한류가 문화를 넘어 우리나라 경제를 성장시키는 산업으로 우뚝 섰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로봇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날선 질문을 던지자 인간처럼 감정과 성격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로봇 공학의 능력과 한계를 모두 보여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직접 보시죠. 최윤정 기자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한 9대 휴머노이드 로봇이 제작자들과 함께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간호사와 가수, 화가 등 직업도 다양합니다. I will be working alongside humans to provide assistance and support, and will not be replacing any existing jobs. 한 기자가 당신을 만든 사람에게 반항하지 않을 거냐고 묻자 AI 로봇이 짜증난다는 듯 흘겨봅니다. I'm not sure why you would think that. My creator has been nothing but kind to me, and I am very happy with my current situation. AI가 사람보다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의외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I believe that humanoid robots have the potential to lead with a greater level of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than human leaders. 깜짝 놀란 제작자의 반론에 급히 답변을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I believe that human and AI working together can create an effective synergy. AI 로봇들은 부자연스러운 표정과 몸짓, 사람 목소리 인식 불량으로 대답을 느리게 하는 등 보완할 점도 많았지만 정교한 일부 답변에는 제작자들조차 놀랐습니다. And just like that, the possibility that this form of intelligence could get smarter than us got so much closer than we ever thought. 기계에 불과하던 로봇이 인공지능 AI라는 신기술을 장착하면서 인간과 공생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현대 미술사에서 가장 성공한 작가 중 한 사람이자 또 자신이 분장한 모습을 찍은 사진 작업으로 유명한 신디 셔먼의 개인전이 국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체성을 질문했는데요. 박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무표정한 얼굴로 앞을 바라보는 중년의 남성. 마스카라가 흘러내릴 정도로 펑펑 눈물을 쏟는 여성. 색색의 분장 속 표정을 알 수 없는 광대까지.
얼핏 전혀 다른 사람들로 보이는 사진 속 인물은 모두 신디 셔먼입니다. 현대미술가 신디 셔먼은 사진을 찍을 때마다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연출했습니다. 하나로 규정되지 않는 셔먼의 모습은 사람은 누구나 복합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며 관람객에게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던집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작가고, 그런 그 미술 사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신디 셔먼으로부터 비롯됐다. 고정된 본성이란 없다는 작가의 생각은 대중매체가 만든 여성의 획일화된 이미지에도 균열을 냈습니다. The question of how mass media representations inform our perceptions of ourselves and our understanding of the world. 모두가 나를 소재로 하지만 그 누구도 나는 아니다라고 말했던 작가. 그의 실험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영월 김삿갓 문학관에 괴나리 보침 술병과 함께 대문이 서 있습니다. 문짝에 문전박대를 새긴 시비입니다. 해질 무렵 살인문을 두드리니 주인놈이 손 휘저어 쫓는구나. 두견새도 야박한 인심을 알았는지 돌아가라 울며 나를 달래네. 개성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쓴 시도 전해옵니다. 9월 이름이 개성인데 왜 문을 닫는가? 황혼에 나그네 쫓는 건 사람 돌이 아니니 동방예의지국에서 자네 혼자 되놈일세. 박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관객을 모욕하는 부조리극이 있습니다. 다짜고짜 횡설수설하며 야유와 욕설을 퍼붓다가 물까지 끼얹습니다. 등에 맞은 몽둥이는 타격이지만 이마에 맞은 몽둥이는 모욕이라는 말도 있죠. 나폴레옹도 욕설의 빈정거림까지 겹치는 것보다 더한 모독은 없다고 했습니다. 음용수로 마시든지 일본 정부에 권고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에게 퍼부은 말은 누가 들어도 조롱과 비아냥이 실린 인격 모독이었습니다. 자기네가 초청해 찾아온 손님에게 일본 편향 검증, 일본 맞춤형 부실 조사라며 35분 동안 호통쳤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표정을 찡그렸고 간간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시위대가 국회 울타리를 넘어 본청까지 와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로시! 그로시! 몇몇 전 회의장 창문까지 두드렸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국회 뒷문으로 빠져나가야 했고요. 시위대는 그가 입국할 때도 그로시 고홈 100만 유로 받았냐고 외쳐댔습니다. 총장 일행은 2시간 만에 화물청사로 가까스로 빠져나와야 했죠. 유엔 기구의 수장이 이런 대접을 받은 예가 또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오죽하면 그가 모욕적 영역으로 들어가면 대화하는 의미가 없다고 했겠습니까? 그래도 그는 출국 전 IAEA는 한국인의 우려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투명성과 열린 대화를 맨 앞에 두겠다고 했습니다. 극단적 정쟁으로 오염된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은 광우병 사태와 닮은 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두드러지게 다른 한 가지 위안은 과학계가 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시 총장의 설명 역시 우리 주류 과학계의 분석과 일치합니다. 그런데도 막무가내입니다. 조선시대 가객의 탄식이 옛일 같지가 않습니다. 금오면 희다하고 희면 검다하네. 검거나 희거나 옳다 할 리 전혀 없다. 면전에서 호통치고 이죽거리고 모욕하고 욕설 퍼붓고 대한민국에서만 볼 수 있는 후쿠시마 관객 모독은 결국 지켜보는 국민에게 퍼붓는 모독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7월 10일 앵커의 시선은 창피합니다 였습니다.
이번 한 주 우산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수도권과 충남, 전북 북부에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돼 있고요. 그 외 중부와 전라권, 경북 북부와 전라권에서도 30에서 100mm, 동쪽 지역과 제주를 중심으로 5에서 60mm가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오후부터는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시간당 30에서 6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과 그 주변으로는 순간풍속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밤사이 일부 강원 동해안과 남부지방에는 열대야 가능성이 있겠고요. 내일도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로는 주말과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길게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10일 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